그러면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3장 한두 페이지 남았는데 3장은 우리가 SVM이라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배웠죠. 이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고 2장에서 배웠던 거하고 다른 점은 이 데이터 포인트 간의 그 웨이트를 좀 중요도를 다르게 보고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결정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로스 펑션을 보는 게 아니고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운 놈들 위주로 중요도를 높여서 가장 옵티멀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포뮬레이션에서는 문제를 구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도 굉장히 재미났었죠. 결과도 굉장히 유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사실 대학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 뭐 증명하라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강의 컨셉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주안을 점을 둬야 될 점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냥 단순한 인퍼런스 타임 때 클래시파이어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랬죠.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적 연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였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다 보니까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항상 직선이나 평면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들이 섞여 있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섞여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도넛 모형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 안에는 x고 밖에는 제로인 이런 데이터 셋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분류가 안 됩니다. 바로 저런 종류의 태스크나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논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한 거고, 그거의 이제 선두주자가 이 과목의 핵심 주제인 딥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못 푸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트릭이 나왔다. 이거를 이제 커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내적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죠. 이 식에서 이 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넌리니어한 펑션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이 내적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직선을 만들어내는 부분,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고 나온 지 벌써 한 3, 40년 된 이론이고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발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만 강의하려면 한 달 이상은 강의해야 되는데, 이런 커널 메서드 관련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 커버하기는 힘드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뭐 관련된 텍스트북이나 자료들이 많으니까 별도로 여기는 이 과목에서는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의 목적이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SVM의 그 발명자는 이제 베프닉이라는, 베프닉하고 셰브론 키슨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머신러닝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5장에서 배우는 머신러닝 이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머신러닝 이론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론을 만든 사람과 동일한 분이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소개한 대로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에 노이즈가 있거나,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쫙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라벨링을 하다가 잘못 실수를 하면 이쯤에 있는 놈이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X가 되는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경우도 사실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 자체가 분류가 돼 있어야 이게 분류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데이터셋 자체가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멋있게 entangled data.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이렇게 뭔가 어떤 트랜스폼을 통해서 원래는 섞여 있던 거를 이렇게 뭐랄까 다른 두 개 디스조인트한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알고리즘들을 보통 디스잉크 인탱글먼트라고도 많이 부르고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이런 생성형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제 예외적인 exceptional한 케이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있거나 하면은 이 클래스파이어가 작동을 못하겠죠. 뭐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요놈이 X가 돼 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 문제 푸는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확도를 약간 포기하고 그 기존의 SVM 방법론을 계속 적용하거나 그래서 후자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을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정확도 어떤 식으로 포기하냐면 여기에 만약에 X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놈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이놈 무시하면 이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래대로 갈 수 있고 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가정했던 그 모든 한쪽 그룹에 속하는 한쪽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벡터는 서포트 벡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정을 너무 많이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 포기하는 정도를 조절을 해주겠다. 자, 가정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서포트 벡터보다 모든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더 멀다라는 이 가정이 바로 이 식입니다. 요 첫 번째 부등식.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유도 가정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룰인데 이거를 그 예외적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큼 포기하겠느냐? 그 C만큼 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만큼만 여기에 어떤 X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그놈에 대해서만 포기하고 나머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거를 포기 안 하고 예를 들어 그 C는 계속 제로로 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exceptional 한 포인트인지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포기하는 정도를 우리가 매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는 정도는 결국 이 QC 값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각각 스칼라 값들이니까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 포기하는 정도를 다 합친 거 이거죠. 이게 포기의 정도입니다. 그거에 어떤 상수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펑션에다가 같이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SVM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엑스트라 텀 하나 더 들어간 거하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이 컨스트레인트를 약간 포기하는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뭐 예를 들면 민맥스 프로블럼을 맥스민으로 바꿔서 W에 대해서 미니멈 뭐 미분해서 계산을 쭈쭈쭈 해보면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심심한 사람들 해보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은 W는 완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이전에는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포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것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죠. 이 C에 의해서 바운드 내에는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조건도 완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는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KT 컨디션이라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 자, 요 첫 번째 식은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등식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데이터 포인트들, 즉 서포트 벡터보다 더 먼 놈들은 저 부등식을 당연히 만족하니까, 그렇죠? 결국 컨스트레인트 GI 펑션에 의하면 그게 항상 스트릭트리 네거티브 하니까 알파는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놈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건 똑같습니다. 이전 문제하고. 그리고 알파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경우, 이건 이제 서포트 벡터 포인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알파가 0에서 C 사이인 경우.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아주 베이직한 SVM 내에서 서포트 벡터 포인트들이 몇 개뿐이 없다 그랬죠. 그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고, 이제 새롭게 된 케이스가 가운데 알파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알파에 상한선이 없었는데요. 상한값이 있다는 얘기죠. 상한값이 됐을 때는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포기한다 그랬었죠. 서포트 스트레이트를. 그래서 이게 사실 항상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1보다 작아지는 케이스.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포트 벡터의 정의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정의인데, 이 경우는 포기하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지는 케이스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exceptional 이런 것들은 이제 outli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으면 좋은데 이쪽에 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그렇게 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자체가 원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아웃라이어 그런 경우죠. 마구 섞여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도 이 문제를 약간 정확도를 살짝 포기하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형해서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산량도 조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벡터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만 서포트 벡터 요것만 만족하는, 마지막 식만 만족하는 서포트 벡터만 가지고 연산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배운 요식에서는 중간에 있는 요식도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도 내적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 왜? 뭐 이런 경우에 얘 딱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만 추가 연산을 하면 된다. 또는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추가 연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연산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굿뉴스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3장의 서포트 벡터 머신을 끝으로 이제 약간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딥러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배웠죠. 이제 점차적으로 파라메터를 계산해 나가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거를 딥러닝 구조에 적용하는 어떤 테크닉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을 기본 원리를 좀 간단히 안 올라있네.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끝나 보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강의장으로 올리는 동안에 3장에 관해서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방금 올렸으니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확인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딥러닝에 적용하는 방법인 백프로퍼게이션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금 더 그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빠르게 우리가 찾는 어떤 옵티멀한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변형적인 방법들을 한 서너 개를 우리가 소개를 하겠고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딥러닝 학습이 굉장히 언스테이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니셜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습이 일어날 때가 있고 학습이 안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작점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솔루션을 찾을 때도 있고 안 찾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좀 간단히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또 테크닉을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면 5장에서는 우리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배우고 6장에서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러버스의 5, 6장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인풋 레이어가 있고, 첫 번째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그래서
인풋의 레이어는 레이어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투레이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딥러닝 그러면 이런 레이어 개수가 이전에 한 10개 이상 얘기했는데, 뭐 요즘은 기본적으로 한 50개 레이어 정도 이상 되면 딥러닝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메타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장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지만,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요거를 하나의 뭐 컬럼 벡터로 보고 이걸 컬럼 벡터로 봤을 때 이 컬럼 벡터는 여기에 있는 각 화살표에 할당되어 있는 웨이트 값을 행렬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 행렬에다가 인풋 벡터를 곱해서 아웃풋 벡터를 뽑아내는데 거기에 이제 상수 벡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 리니어한 구조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이제 노테이션을 좀 이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는 화살표마다 할당되어 있는 웨이트 값, 이 전체를 하나의 행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상수값은 보통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그 이니셜을 따서 보통 B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행렬은 보통 W라고 부르고 바이어스는 B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W하고 B가 사실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그 파라메타 세타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약간 디멘전은 뭐 이렇게 좀 뒤섞여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은 이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의 준말이고 뒤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뒤로 갈 필요가 있는가를 조금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W가 인풋이라고 그러고 쭉 가서 아웃풋이 D가 나오면 여기서 뭐 L2 놈 리스트 스퀘어를 계산하죠. 그 리스트 스퀘어를 가지고 뭔가 미분을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첫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라고 하면 인풋에서 아웃풋까지는 이런 함수 관계가 있고 변수들이 뭐 w, x, y라고 그러면 뭐 하나로 합치면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제일 처음 인풋을 가지고 제일 나중 아웃풋으로 미분하면 미분을 구하는 거고, 편미분의 체인 룰이 있죠. 이런 모양으로 곱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W를 첫 번째 레이어에 만약에 파라메타 행렬이라고 치면, 그리고 짓을 만약에 무슨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행렬에 대한 로스 펑션의 미분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각 레이어에 뭐 해당하는 어떤 함수값들, 보통 이제 non-linear 펑션 플러스 뭐 리니어 펑션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치면은 일단 뭐 쉽게 설명하면 그 이 미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각 스텝별로 미분을 구해서 W를 가지고 G의 미분을 구하려면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미분, 마지막 항이죠. 요것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미분을 다 구해야 돼요. 그게 요 두 개의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구하려면 요거하고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요거는 항상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구하려면 또 요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일 앞단에 있는 걸 구하려면 그 전단 거를 구해야 되고, 전단 걸 구하려면 또 그 전단 거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 놈에 대한 미분을 알고 싶으면 요거에 대한 미분을 알아야 되고, 요거에 대한 미분을 알고 싶으면 요거에 대한 미분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요거에 대한 미분은 요거에 대한 미분이고, 그 말은 제일 처음 걸 알려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미분을 구하면 요 미분이 구해지고, 그 미분이 구해지면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고. 그렇죠? 물론 그냥 백워드로 안 하고 포워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요거 미분 구하려면 이거 다시 다 계산하고 한번 연산하고, 또 요거 미분 구하려면 이거 다 계산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금방 눈치챌 수 있지만 굉장히 중복되는 연산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연산을 또 반복해야 되는. 왜냐하면 요거를 구할 때 요거 구하는데 요거 구할 때 또 요 부분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연산을 피하려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필연이라기보다는 꼭 필수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안 하면 바보인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미분 기본적인 성질들을 생각하면 백프로퍼게이션의 모든 원리들이 자동으로 유도가 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덧셈 연산, 두 번째가 곱셈 연산, 세 번째가 커먼 노드 이런 건데, 일단 처음 두 개가 중요하죠. 모든 컴퓨테이션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 덧셈과 곱셈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과 모든 연산은, 뺄셈하고 나눗셈 있지 않냐 그러지만, 뺄셈은 부호 마이너스 해갖고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눗셈도 역수구해서 그냥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컴공에서는 기본적인 국룰처럼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컴공 전공 학생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없나요? 있어요? 네. 자, 모든 컴공의 연산은 그냥 덧셈 곱셈으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그래서 결국은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산들은 덧셈 곱셈만 생각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덧셈에서 백프랍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곱셈에서 또 백프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알면, 그러면 모든 거는 다 자동으로 확장되고 이해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덧셈의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걸 그래피컬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두 개의 변수 UV가 있고, 그걸 더해서 새로운 변수 짓을 만든다. 근데 이 짓이 그냥 최종 목적이 아니고 중간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짓이 또 다른 연산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로스 펑션을 라지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백프랍이겠지만 그레디언트가 쫙 계산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근데 여기 변수가 짓이죠 지금.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를 델타 또는 네뷸라 짓 L이라고 부릅니다. 저렇게도 표현하고, 또 많이 쓰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편미분처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요런 그레디언트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U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계산해야 되고 V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또는 공학수학에서 많이 배웠던 자, U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까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합성함수 미분처럼 G세대에서 먼저 미분하고 자, 이거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G세대에 U를 미분하는데 G는 U 플러스 V죠. V는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이 경우는 편미분을 구할 때는 요거의 개수인 1만 튀어나오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U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저 덧셈 연산의 아웃풋의 그레디언트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덧셈을 생각해보면 모든 게 교합이 되고 시메트릭하죠. 그럼 U에 대한 저 성질은 V에 대한 성질하고 똑같겠죠. 또 연산 안 하겠습니다. 심심한 사람 집에 가서 해보든가. 자, 그래서 V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동일하게 아웃풋 그레디언트하고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백프랍 관점에서 자, 그레디언트가 뒤에서 앞으로 전달되는 거.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되는 거죠. 또는 이 연산의 방향을 화살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화살표가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워드 패스라고 하죠. 처음에 연산을 쭉 해나가는. 인풋 벡터가 들어오면 첫 번째 레이어 계산하고 두 번째 레이어 계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연산을 포워드 패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산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백프로퍼게이션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플러스가 있을 때는 그레디언트가 그냥 똑같은 값이 그대로 나뉘어진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의외로 이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건지 대부분의 책에서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덧셈은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그대로 전달된다. 지금은 2개 항만 더해지고 있죠. 이미 n개 항을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냥 n개 인풋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한번 n개 인풋으로 확장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래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인풋 UV가 있고 곱한 거를 GC라고 불렀고 그레디언트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곱셈의 미분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편미분을 구하면 됩니다. 자, U에 대해서 먼저 구하면 합성함수 미분처럼 아웃풋 G에 대한 미분 이거는 이미 뒤에서 연산이 돼서 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었죠. 항상 기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G를 U로 미분하는데 이게 U 곱하기 V죠. 네, 공학 수학 배운 사람들은 이제 이거의 편미분은 당연히 V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V 곱하기 자, 무슨 얘기냐면 곱했을 때 그레디언트가 덧셈처럼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전달은 되는데 내가 아닌 상대방 인풋이 곱해져서 전달이 된다. 그렇죠? U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V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U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상대방인 V를 앞에 곱해서 전달이 되고 V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상대방인 U의 그레디언트가 앞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사실 백프랍은 되게 복잡하지만
생각해보면 딱 이 두 원리만 가지고 다 유도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집에 가서 심심한 사람들은 한 한두 시간 걸리겠지만 행렬 벡터 구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두 개 스칼라, 두 개 스칼라 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두 개가 벡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얘기죠.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UV가 행렬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UV가 예를 들면 하나는 뭐 행렬, 하나는 벡터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도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같아지는지 어쨌든 저는 결과를 다 유도를 해본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렇구나라는 걸 알지만 심심한 사람들은 이게 근데 개념적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죠. 어쨌든 스칼라의 곱이나 행렬 벡터의 곱이나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렬 벡터까지 확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한번 유도를 심심한 사람들은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모든 백프로파게이션은 딱 두 가지 원리만 하면 모조리 다 유도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최종적인 이제 그 결과만 이따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토치 많이 쓰고 있죠. 숙제도 하나 나간 걸로 아는데. 참고로 이번 학기에 코딩 관련된 숙제는 한 4번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진도에 맞춰서. 이미 첫 번째 숙제가 나가고. 첫 번째 숙제는 뭐에 관한 숙제였나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뭐 혹시 두 번째 숙제는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은지. 그렇죠. 네. 뭐 요거에 관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숙제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코딩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는 텐서플로우 많이 썼고 요즘은 이제 파이토치가 대세긴 하지만 파이토치든 파이썬이든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포워드 패스만 디자인을 해놓고 사실 백워드 패스는 전혀 설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토치 안에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이 백프랍을 자동으로 연산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라이브러리는 C++로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짜져 있느냐? 복잡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이 두 원리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짜져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추상화시키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실 컴파일러 이론하고 접목이 되는데요. 컴파일러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론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연산은 방금 제가 소개했듯이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if, then, else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제외하면 스위치 가는 거 빼고는 스위칭도 사실 백프랍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연산은 덧셈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덧셈 베이직한 연산은 지금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컴퓨테이션을 모조리 다 그래프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본 룰이 있으니까 전체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SVM을 연산하는 덧셈 곱셈으로 표현이 되고 그걸 뭐 굉장히 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치에서도 아마 텐서보드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사실
실제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 혹시 텐서보드 써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그래프 구조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가 하는 짓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설계한 딥러닝 구조를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싹 바꿔버리고 이 원리를 적용해서 그냥 뒷단에서 단순 무식하게 이 원리로 계속 그레이디언트를 하나하나씩 계산해서 앞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C++로 이제 다 라이브러리화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거죠. 왜냐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파이토치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쓰는 사람이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쓰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컴파일러 쪽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던 개념이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론이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몰라도 됩니다. 뭐 파이토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백프랍은.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뭐 새로운 GPU를 설계하겠다.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연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백프랍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뭐 이 반도체 설계 쪽 전공할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 전공할 사람들은 필수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전부고요. 근데 그냥 약간 디테일로 뭐 추가적인 거 몇 개 알아도 그만 몰라도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커먼 소스인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변수가 들어와서 그게 다른 레이어에 가서 다른 예를 들면 뉴런의 인풋 두 개 서로 다른 뉴런의 인풋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기서 이 뉴런의 아웃풋이 하나의 변수죠. 4개의 다른 변수에 해당하는 4개의 뉴런의 인풋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그레디언트들이 계산돼서 내려오는데 4개의 그레디언트가 여기에 모일 텐데 그 모여서 이쪽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커먼 소스라고 하죠. 자, 그럴 때는 이것도 사실 단순한 이제 리븐식으로 그 방법론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쪽 뉴런에서 온 그레디언트, 그 뉴런의 인풋을 GC라고 하고 아래쪽 뉴런에서 온 그레디언트를 W로. 네, 사실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로는. 네, 그레디언트 값은 그러니까 변수는 같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D에서 전달되는 그레디언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U의 다음에 뭔가 연산되는 컴퓨테이션하고 W 다음에 연산되는 연산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가 이쪽에 모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쪽으로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거냐 라는 이제 이슈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그냥 수학적으로 간단히 유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U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제 크게 보면 L은 G타고 W의 함수입니다. 로스 펑션이. 그리고 G U의 함수고 W는 또 U의 함수예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합성함수 미분에 해당되고, 자, 로스 펑션을 u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변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아니고 공학수학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두 개의 변수를 갖는 어떤 함수의 미분은 각각의 편미 비율을 구해서 더해주는 형태로 미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짓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그 짓을 u로 미분하고, 짓에 대한 w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w에 대한 미분. 네, 재미난 사실은 짓하고 w가 다 u로 다 똑같죠. 짓도 u고 w도 u. 이 말은 뒤에 있는 놈들은 다 1이란 얘기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거하고 이거 더한 꼴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그레디언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두 개의 그레디언트를 그냥 합쳐만 주면 된다. 그래서 이 룰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엄밀한 수학이 뒤에 숨어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카먼 소스인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합쳐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 뭐 중간에 넌리니어 펑션이 들어가 있으면 원래 그레디언트에다가 넌리니어 펑션의 미분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는 뭐 합성함수 미분으로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이 얘기하고 완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지금 마지막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추가로 한 두 개 정도 편의상 집어넣으면 이 네 개 가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알고리즘도 다 백프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놀라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게 덧셈은 그대로 전달하라. 곱셈은 상대방을 곱해서 전달해라. 커먼 소스는 그냥 더해라. 넌리니어 펑션, 이건 나중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나올 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갖다 곱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한번 지금 말한 베이직 프린시플들을 확장해서 볼 수가 있다. 노테이션을 좀 뭐 정리를 하자면 인풋 레이어가 레이어 넘버 1이라고 치고 첫 번째 레이어 인풋 레이어고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쭉 올라가는데 어쨌든 네 번째 레이어는 그 뉴런들하고 그 뒤에 곱해지는 행렬들 화살표들이죠. 그거 그 다음에 바이어스 벡터까지 합친 거를 행렬을 WL이라고 그러고 바이어스 벡터를 BL이라고 하고, 그래서 뉴런 플러스 뒤에 행렬과 바이어스 벡터를 합쳐서 이걸 네 번째 레이어로 그냥 편의상 불러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책마다 좀 노테이션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조정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1장에서 각 뉴런은 단순한 리니어 오퍼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액티베이션 펑션, 즉 시그모이드라든가 뭐 그런 렐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에다가 넌리니어한 펑션 취한 거 이렇게 반쪽으로 취해서 그때 리니어한 인풋을 짓이라고 부르고 그때 넌리니어 펑션을 통과한 거를 A라고 부르자. 라는 얘기입니다. L이라고 표현된 게 있는데 바로 이 리니어 단까지
쭉 백프라블한 그레디언트 값을 델타라고 걸어보자. 그러니까 저 델타가 아까 나왔던 이 그레디언트 델타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테이션을 정의를 내려보고 앞에 나왔던 한 2가지 또는 4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번째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됐다라고 치면은 계산을 할 거라고 치면 딱 요 단계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 4개 뉴런이 있죠. 그러면 요 그레디언트는 4디멘저널한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위에 있는 레이어 L 플러스 1 레이어의 그레디언트 델타 L 플러스 1이죠. 요걸 가지고 여기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유도 과정은 조금 지저분한데 그 기본 원리는 아까 배웠던 원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집 L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요 A, L하고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유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쓰게 되네요. 수식을. 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F, G, L에 해당되고요. 근데 일단 넌리니어한 펑션 잠시 무시하면 A하고 G하고 같다고 치면은 그리고 요 바이어스 텀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무시하면 2개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요 단계의 그레디언트는 아까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놈을 곱해서 이 그레디언트다 곱해주면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칼라 곱에 대한 것들이 뭐 행렬 벡터, 뭐 벡터와 벡터의 곱, 뭐 내적 같은 거죠. 그런데 다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대로 확장이 된다고. 그래서 내 말이 의심이 가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시간은 꽤 걸립니다.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 말은 뭐냐면 요놈의 그레디언트는 요거의 그레디언트에다 이걸 곱하는데 지금 이게 스칼라 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행렬하고 벡터가 곱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모든 벡터들은 로우 벡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로우 벡터로 가정하는 순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로우 벡터인 경우는 항상 앞에서 곱해지기 때문에 행렬에 이제 칼럼 벡터라고 가정하는 경우고 따라서 이 WL이라는 그레디언트는 이제 WL 플러스 1이라는 그레디언트에다가 WL이라는 그레디언트를 곱해줘야 되는데 자, 요 행렬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행렬은 행이 인풋에 해당되고 왜냐하면 왼쪽에서 곱해지니까 인풋이 이것처럼 행이 인풋에 해당되고 칼럼의 개수가 아웃풋의 디멘전하고 같습니다. 디멘전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아웃풋의 디멘전이죠. 근데 요놈의 행은 이 여기에 곱해지는데
이건 지금 인풋의 디멘전인데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간단하게 뭐 영어로 레머디라고 하는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본질은 그대로 두면서 디멘전이 안 맞는 걸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은 행렬을 뒤집어 버리면 된다. 왜냐하면 행하고 열이 지금 디멘전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유도했던 곱셈의 백프랍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케이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유도한 요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A하고 G시 같다고 유도한 건데 같지가 않죠. 중간에 란르니언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개한 네 번째 룰을 적용해서 란르니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 표시는 뭐냐면 그냥 곱한다는 뜻이 아니고 벡터와 벡터의 곱인데 엘리멘트들끼리 곱해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벡터하고 벡터는 원래 곱할 수가 없죠. 같은 로 벡터와 로 벡터끼리는 하나를 뒤집어서 내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노테이션을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넌리니언 펑션 나중에 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렐루인 경우는 함수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0 이하일 땐 제로고 양수일 때는 그냥 y x 인 직선이고 따라서 이것의 그레디언트는 이 함수의 그냥 기울기죠. 음수일 땐 제로고 양수일 땐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시그모이드인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시그모이드 미분을 배웠었죠. 시그모이드 g 펑션이면 g1-g였죠. 그거 그대로 갖다 쓴 형태가. 자, 그래서 이거는 백프랍을 구하는 거고, 백프랍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살짝 다릅니다. 백프랍은 그냥 그레디언트들이 뒤에서 앞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 백프랍된 걸 가지고 실제로 파라메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파라메타에 대한 미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파라메타 두 개뿐이 없습니다. W하고 B. W에 대한 미분. 근데 W가 행렬이죠. 그래서 행렬로 스칼라를 미분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2장에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렬 값이 당연히 나와야 될 테고. 자, 요것도 여기서 유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A에 대한 미분을 구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A에 대한 미분이랑 마찬가지죠. 반대로 W에 대한 미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역할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거죠. W에 대한 미분은 여기 미분에다가 자기가 아닌 다른 놈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A를 곱해주는데 재미난 사실은 둘 다 로 벡터죠. 로 벡터 두 개를 곱해갖고 행렬이 나올 수는 없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디멘전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W의 행들은 인풋 디멘전이고 W의 칼럼들은 아웃풋 디멘전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인풋 디멘전은 칼럼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AL을 트랜스포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디멘전은 칼럼 벡터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아웃풋 디멘전은 칼럼에 해당되니까 이건 로우 벡터겠죠.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곱셈의 백프랍 원리하고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의 그레디언트에다가
W가 아닌 곱해지는 놈, 인풋이죠. 인풋을 곱한다라는 이 기본, 근본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하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라미터 B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B를 아까 무시했던 이유는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B는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까 덧셈으로 이루어지면 쉽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게 스칼라든 벡터든 행렬이든 덧셈이 되는 순간 아웃풋 그레디언트나 자기 자신의 그레디언트가 똑같다는 얘기죠. 즉 이놈의 그레디언트는 이놈의 그레디언트하고 완전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덧셈의 원리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적용해서 유도된 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아주 심심한 사람들은 이걸 일일이 한번 스칼라 값들을 벡터로 확장해보고 벡터를 또 행렬로 확장해봐서 한번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딥러닝의 학습 알고리즘을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스탑하고 하산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궁금했다 그러면 이미 다 배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은 뭘 할 거냐? 그냥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이번 학기에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요거를 약간 트위스트를 해서 지금 모든 벡터들을 행 벡터라고 가정을 했는데 뭐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씁니다. 근데 어떤 책들은 또 그냥 행 벡터 마음에 안 든다고 컬럼 벡터로 쓰는데, 그러니까 열 벡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행 벡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 벡터가 아니고 컬럼 벡터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노테이션이 뒤바뀌어야겠죠. 이 두 개가 순서가 W가 앞에 나오고 AL이 뒤로 가고. 그래서 로 벡터 똑같은데 노테이션이 그냥 로 벡터들이 다 행 벡터로 바뀌고 W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행렬이 뒤집히는, 즉 트랜스포젠 되는 가정을 하면 완전 동일한 점을 유도할 수 있는데, 달라지는 건 여기 보면 순서가 바뀌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 똑같고, 아까는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있었는데 두 개가 뒤집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뒤집혀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고 디멘전을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은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궁금했던 사람들은 좀 실망스럽겠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또 이렇게만 끝내면 재미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복잡하게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가 있었고, 이 장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또 GLM 이론에 의해서 뭐 하여튼 그레디언트는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다 증명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경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 리그레션인 경우는 어떻게 구해야 되고 또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디테일을 한번 채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리그레션인 경우는 최종 아웃풋 자체가 스칼라 값.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요 놈이 되겠죠. 스칼라 값 하나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 L번째 레이어고 여기에 튀어나오는 값을 L 플러스 1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는 스칼라 값이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K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최종 레이어의 로드들은 총
K개의 노드가 있고, 그게 GLM에서는 우리가 내추럴 파라메터라고 했었죠. 에타라고 불렀었고, 그걸 또 많은 이제 딥러닝 논문에서는 그걸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프트맥스라는 걸 유도했는데 그 직전에 값을 로짓. 그래서 이 레이어의 아웃풋 값 AL 플러스 1이죠. A 라지 L 플러스 1 요게 요때의 요 벡터를 로짓이라고 그러고 그 로짓을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킨 게 최종적인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 소프트맥스 값이 유도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그 원핫 벡터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확률들 그라운드 트루스를 예측 확률값 이 최종 아웃풋이었죠. 그게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마지막 스칼라 값이 리그레션의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로짓 값의 소프트맥스를 취한 거. 그러니까 L 플러스 1의 그 레이어의 아웃풋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것이 바로 우리 GLM 다뤘을 때 원합 벡터의 평균값 취한 거였죠. 벡터의 평균이니까 평균도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각 클래스가 될 확률값을 뽑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은 마지막 로스 이 값을 가지고 이 L이라는 펑션은 이런 거였죠. 저거에 이거의 제곱. 자, 이거 미분하면 2 앞으로 가고 이것만 남죠. 사실 앞에 2가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은 상세를 2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상쇄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는 이제 그 마지막 레이어 요 마지막 레이어의 요 Z가 액티베이션 가기 직전 요거에 대한 는 아닌데 뭔가 노테이션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의 연장이고 어쨌든 여기는 zl 그 다음에 z 라지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니고 여러 개의 벡터가 프리딕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이 스칼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최종 아웃풋에 대한 미분 값은 여기서 로스 펑션은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썼었죠. 그 라이클리우드,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B하고 에타의 차이점은 뭐냐면 B는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에타는 소프트맥스의 인풋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으로 연산해보면 GLM 이론에서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그래디언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은 여기는 스칼라 에러지만 에러인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아웃풋을 뺀 에러가 마지막 그래디언트다. 그래서 백프랍을 하려면 일단 시작해야 되는 점이 있죠. 시작점이 뭐냐? 리그레션은 L2 놈에 대한 미분을 구한 것부터 그게 이니셜 값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전달된다는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와 같이 어떤 벡터 값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소프트맥스 아웃풋하고의 에러를 가지고 저게 그레이디언트 값이니까 가장 처음 시작하는 그레이디언트 값이니까 즉 그림에서 2단계에서 그레이디언트 구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전달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레이디언트를 뭘로 시작할까를 여기서 그냥 디테일이긴 하지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수도 코드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앞에 나왔던 포워드 알고리즘하고 백워드 알고리즘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섞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